나에 대한 최상의 조언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자기 결정의 원칙. 라인하르트 K. 슈프랭어 지음. 홍명이 옮김. 생각의 나무. 일부. 우리 삶의 지휘자는 누구인가? 상황의 압력이라는 신화. 조종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의 인생을 조종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당신 자신인가? 아니면 상사, 배우자, 돈, 운명, 인간관계? 당신은 주변 여건에 열쇠를 내맡기고 있는가? 혹은 당신은 타인이라는 강력한 국제적 음모의 희생자인가? 상황의 압력이라는 것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선택의 자유를 포기하도록 하기에는 안성맞춤이다. 왜냐하면 상황의 압력에 치우치는 사람일수록 다른 모두가 행하거나 살아가는 대로 따르기 때문이다. 구계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것이다. 사실상 자유의 길보다는 숙명의 길이 훨씬 더 잘 닦여져 있다. 그곳은 안심할 수 있는 지대이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의 압력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사고의 나태함이나 편리성, 논란을 보류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 나의 명제는 상황의 압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당시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당신은 이렇게 반박한다. 그러고는 곧바로 가족이나 부동산 등의 문제를 머릿속에 떠올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다. 상황의 희생자로서 살게 되기 이전에 몇 년, 몇십 년에 걸쳐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여건을 구축했던 것이다. 따라서 사실을 말하면 이 순간에 존재하고 발생하는 모든 것은 과거 어느 땐가 당신의 인생에서 내린 결정의 산물이다. 지금 그것이 마음에 들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렇지만 바로 이러한 결과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 당신의 예전에 내린 결정의 귀결이다. 어쩌면 당신이 그다지 의식하지 못한 채 내린 결론일 수도 있으리라.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도 못했고 다른 대안들이 분명치 않았으니 자연히 그것은 하나의 선택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혹은 그 당시 선택하지 않았던 대안들은 당신이 보기에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어서 진정으로 고려 대상에 넣지도 않았고 진지하게 검증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진정으로 고려 대상에 넣지 않은 것에는 이미 언제나 하나의 선택이 전제되어 있으며 대개는 매우 특정한 가치나 생활 방식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당신의 직업 선택도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다른 직업을 갖는다면 훗날 실직의 위협을 받겠지. 그것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었던 진정한 대안책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당신이 이미 사회적 원조를 받는 생활과는 반대편을 선택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은 어릴 적에 항해에 매혹된 적이 있었다. 바다, 큰 배, 드넓은 세상은 무한한 매력을 발휘하며 그를 유혹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그가 3살 때부터 그는 의사가 될 게 분명하며 부모의 병원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고등학교 졸업 시험 후에 그는 실제로 잠시 동안 바다로 간다는 생각에 은밀히 그쪽으로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의학도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위협적인 보도가 그를 항해사가 되는 대신 바로 그 의학 공부에 매달리게 종용했다. 졸업 후 바닷가에서 휴가를 즐길 때 또다시 그 동경이 그를 사로잡았다. 교수가 그에게 박사 과정에 들어올 것을 강력히 권고하자 비현실적인 그의 꿈은 마침내 묻혀지게 되었다. 오늘날 번창한 병원의 의사인 그에게 있어서 그러한 과정은 어쨌든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항해사로서의 삶을 실제로 체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 그는 내심 유감스럽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전에 자신이 실제로 하나의 결정을 내리는데 주저했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 모양이다. 그가 간과한 것은 자신이 하나의 선택을 했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일찌감치 자신의 부모와 싸우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유복한 생활과 사회적 명망, 안정성과 더불어 가족의 전통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동시에 측량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할 흥미진진하고 긴장감 있고 모험적인 삶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무도 그에 관해 심판할 권리는 없다. 그러나 그가 대안을 심각하게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했다는 사실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황의 압력이라는 것은 왼쪽 아래편에서 오른쪽 위편으로 그어진 성공의 대각선일 뿐이다. 안정성이라는 이름의 자신의 컨테이너를 너무도 호화롭게 치장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것을 위험에 내맡긴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조리에 맞지 않는 일로 비춰진다. 황금 사슬도 결국은 금속 사슬과 다를 것이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마음과 은행 계좌 양쪽이 지방 과다증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모든 안락함은 대가를 요구한다. 각 개인의 견지에서 비용은 실제로 엄청나게 높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여기서 논외로 한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확고한 물질적 안정과 유복함을 희생하라고 분별 없이 설득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확고히 유지하고자 하여 초래된 결과에 책임을 지고 그것을 자신이 내린 결정이 귀결로 인정하고 자유롭지 못함을 비용으로써 치르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당신도 예속된다. 모든 안락함은 대가를 요구한다. 매일 직장 생활에 대한 존중과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그 진가와 정당한 진행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신의 6기통 자동차를 포기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날마다 그들은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선택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만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원치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것보다는 다른 것이 당신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변화에 대한 비용을 치르고 싶지 않은 것이다. 당신이 그대로 머무는 이유에 대해 아무도 가치 판단을 내릴 권한은 없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불평하고 있는 문제가 진정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당신이 조치를 취할 만큼 중요치 않으며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좀 더 극단적으로 스스로를 검증해보자. 카리브해에서 요트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당신의 꿈을 누가 말리겠는가? 못다한 연수를 다시 바꿔서 노동 허가서를 신청하고 입국 적격 여부를 심사받으려는 걸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직 당신 자신일 뿐 그 밖에 아무도 없다. 당신은 완벽한 구비 조건을 갖춘 안정된 당신의 컨테이너 안에서의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반대의 경우 역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의 가족과 여권 등 그 모든 것도 당신이 버릴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당신이 원치 않고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상태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뚜렷이 의식하면서 살아가라. 거기에는 어떤 이유나 책임 회피도 있을 수 없다. 그럴 수는 없어. 왜냐하면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 상황의 희생자. 1995년 이래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온 맹인 라디오 진행자 루츠 베르트람은 더 이상 방송에 출연하지 않는다. 관할 관청이 오랜 기간 베르트람이 로메오라는 이름으로 구 동독 비밀 경찰이 조력자로서 비공식적으로 활약해 왔음을 증명함으로써 그의 방송 이력은 돌연히 종말을 맞았다. 그란데부르크 라디오 방송은 베르트람에게 자진 출두해서 자신의 입장을 청취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표명할 기회를 제공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자신의 불구를 이유로 들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서독에서 눈 수술을 받기 위한 체류증을 손에 넣었다. 나는 남자로서 몹시 어려운 삶의 기로에 서 있었다. 10분 이해하고 연민을 가진다 해도 그렇다면 동독의 모든 맹인들이 비밀 경찰에 협력했던가? 마찬가지로 나는 선택의 자유에 관한 사고방식에 있어서 내 부친의 반응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는 아버지다운 부드러움과 당신의 전 인생의 경험을 담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도 대학에서 그런 걸 배웠겠지만 인생이란 보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란다. 그러고는 당신의 나치 시대의 경험을 그 증거로 덧붙이셨다. 당시에는 그들이 우리를 벽에 기대 세우고 총살을 시킬 수도 있었단 말이야. 어이쿠, 그것은 메가톤급의 논쟁이었고 훗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는 그와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야 했다. 사람들은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 반박하기 위해 밑에 보이지 않는 극단적인 존재론적 위협 속으로 스스로 빠져들기도 한다. 부모의 동기에 대해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는 아니다. 그럴 권한이 없다. 내게도 히틀러에 저항하기로 결심하지 못한 아버지의 결정을 비판할 권리는 없다. 그러나 벽에 기대 총살당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다. 그것은 선택이었다. 나는 한쪽은 매우 도덕적이고 다른 한쪽은 비겁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다만 치러야 할 대가가 그처럼 클 경우에도 결정에 따른 결과는 내 부친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은 냉혹한 전쟁의 시기에 상상해보라. 전쟁이 일어났고 아무도 싸우러 가지 않을 것을 이라고 쓰여진 플래카드를 기억할 것이다. 이 대담한 화법 전환에 대해 빙긋이 웃음이 나올지도 모르지만 이 놀랍고도 선동적인 어기가 암시하는 바는 장군이나 국방부 장관 혹은 군사산업복합체가 전쟁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각각의 개인이 전쟁을 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한 번도 국가가 민족이 싸웠던 적은 없다. 몹시 귀에 거슬릴지도 모르겠지만 전쟁의 찬성이냐 반대냐의 결정은 각 개인이 내리는 것이다. 선택의 문제는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왜냐하면 쥐 잡는 사람의 문제는 결코 쥐를 잡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잡히는 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저항이 일지 않는 한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에 동의했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항변했을 것이다. 정부도 사람들이 촉구하는 바로 그만큼만 좋아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독일인들은 더욱더 독재자가 상황을 만든 적은 없으며 언제나 상황이 독재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시장의 놀이객감.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가혹한 신뢰 하나를 들어보기로 하자. 당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가 파산하여 갑자기 거리로 나앉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갑자기 직장을 잃었을 때 자신이 무용지물이 된 것 같은 압박감을 잠시 현실인 것처럼 느껴보는 것이다. 이러한 상상은 결코 유쾌하지 않은 일이지만 나는 이 테마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자문해보자. 당신의 실직에 책임져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틀림없이 손가락으로 가리킬 만한 몇 사람이 떠오를 것이다. 회사의 경영자, 무자비한 경쟁자, 당신이 일하는 분야에 보조금을 계속 지원해주지 않는 경제부처 장관, 시장을 통제하지 못한 유럽연합, 임금 협상을 적정선으로 경감시키지 못한 노동조합 등. 그러나 좀 더 나아가 자문해보라. 이 회사를 택했던 사람이 누구였던가? 당시의 대안책을 거절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직업을 결정한 사람은 누구였나? 첫 번째 경보음이 무시 못할 수준으로 울렸을 적에 그저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품었던 사람은 누구였던가? 최근 몇 년간 관계를 정립하고 대안책을 준비하고 자신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양을 쌓으려고 당신이 한 일은 무엇이었나? 독일 대통령 로만 헤르초크는 1997년 5월 주목할 만한 베를린 연설에서 자기의 책임을 환기시켰다. 그는 나는 자신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본에서 시위를 벌인 35세 광부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며 자신의 비난은 오히려 갱부들에게 그들의 직업에 무한한 미래가 있는 것처럼 권고하여 믿게 한 사람들을 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리하여 또다시 희생자에 관한 얘기가 되었다. 사방의 모두가 희생자들 뿐이다. 그들은 몰랐다는 것이다. 자신의 직업 선택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30여 년 전부터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업종 중에 하나를 버텨나가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 것이 스스로 책임지는 정신일까? 아니다. 스스로 책임지는 정신은 전혀 다른 것이다. 갱부들은 왜 자기 직업의 미래를 남들이 기만하게끔
내버려 두었는가? 그리고 무슨 권리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치르는 비용으로 살아도 된다고 믿는 것인가? 만일 1997년 6월에도 여전히 젊은이들이 광부가 되기를 원하고 지원자가 몰려든다는 기사를 읽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나와 친숙한 한 교사는 1980년대에 교육받았던 세대로서 현재는 교직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는 아직도 택시를 운전하며 교사가 되기를 기다린다. 다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해주기를, 즉 자기에게 교사 자리를 제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사이 그는 몇 년간 시골에 가 있었고 교단은 멀어지고 그가 교사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지극히 미미하다. 그는 아직도 택시를 몬다. 그들이 내게 빚지고 있는 거라고. 무엇을? 일자리 말이야. 누가? 국가가. 누구나가 언제나 그리고 동시에 모든 기회를 가질 수는 없다고 치자. 누구나 원한다고 해서 노동자가 프로그래머가 되고 광부가 바텐더가 되고 차장의 관광 안내인이 될 수는 없다. 방해물이 많고 번거로움과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틀림없이 직업을 얻기 위해 자신이 이미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설명하려 할 것이다. 내가 200군데도 넘게 구직 신청서를 내봤지만 아무도 나를 원치 않는 거야. 그렇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불만의 대열에 줄을 서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때 그러한 불평은 자신을 약화시키기만 할 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떠나면서 치러야 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를 놓쳐버리곤 한다. 그들은 남아있기를 고집하면서 동시에 한파가 피해가길 기대한다. 나쁜 일이 자신을 지나쳐가길 희망하는 것이다. 발생 가능한 교통사고에 대한 생각들이 그렇듯이 나한테는 아무 일도 없겠지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누군가는 사고를 당한다. 당신이 진정으로 문제 해결을 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행동하고자 한다면 일방적인 사고 방향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만일 당신이 함께 게임에 참가한 동료 선수들이 당신을 포기할 수 있고 또 그러기를 원하는 게임장에 있다면 그곳을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게임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끝날 것이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고용인으로서 취직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고용주 입장에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자립할 것을 검토해보라. 당신이 진정으로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일방적인 사고 방향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 백화점 사설 탐정이었던 한 실직자는 지금 커다란 성공을 거둔 에이전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흘러간 시절의 첫사랑을 되찾아주거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옛 전우들을 수소문해주고 학창시절의 친구들을 모아 동창회를 주선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잘 알고 지내는 의사 한 사람은 많은 노력과 실패를 거듭한 끝에 결국 자신이 선호하는 자리를 노르웨이에서 찾아내고야 말았다. 그런데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은 진정으로 모든 가능성을 포착하고 있는가? 실업이란 것도 언제나 자신의 행동 또는 행동하지 않음의 산물이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어느 특정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일 뿐 다른 일자리는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어쩌면 지속적이지 못할 수도 있고 급료가 좋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자신의 능력과 맞지 않기도 하며 다른 지사나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 있는 일자리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일자리가 없을 수는 없다. 가혹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특히 당신이 실업의 상태에 처해 있다면,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람 있는 노동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 사회는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문제도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다. 그러나 각 개인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하는 점은 중요하다. 한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신이 만약 경기에 출전한다고 하면 어떤 규칙에 따라 경기가 치러질 것인가 하는 경기 규칙도 동시에 선택하게 된다. 경제 시스템의 법칙에 따라 당신은 셀러리맨으로서의 회사의 요구대로 자리를 이동하기도 하며 승진도 하고 내쫓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함께 선택한 것이다. 낯설어 보이는 이러한 규정은 당신 자신이 선택한 것이며 좋고 나쁜 것은 단지 결과일 뿐이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정반대이다. 그들은 다른 종류의 경기를 선택했다. 물론 다른 위험성도 함께. 어떤 명령을 준수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실업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한 위험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그는 다만 어느 특정한 일만을 계속 지켜나갈 수 없을 뿐이다.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든지 간에 당신이 직장을 잃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상관없이 당신은 일터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동시에 선택한 것이다. 당신은 오랜 시간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가려보고자 애썼을 수도 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술병으로 손이 갈 수도 있으리라. 온 세상의 구급 수단에 호소해 보았을 수도 있을 것이며 당신이 다시 일자리를 찾도록 국가가 배려해야 한다고 국가에 온통 짐을 떠맡기려 할 수 있다. 당신은 저절로 사정이 나아지기를,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기를, 모든 상황이 다시 좋은 쪽으로 역전되는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으리라. 하늘을 향한 절박한 기도를 보내고 신속히 개입해줄 천사 군단에게 탄원해 보기도 하며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고 싶은 심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 머리를 모래에 파묻는 자는 내일이면 이를 갈기만 할 뿐이다. 나는 주장한다. 당신의 실업에 대해 타인에게 책임을 돌린다면 언제까지나 당신은 실업자 상태로 머물 것이다. 나는 지나간 과거에 눈길을 돌려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용기를 북돋우고자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한마디로 실질적이다. 만일 당신이 실업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려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도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보다 정치가나 기업을 더 신뢰하는 것이며 그것은 당신에게 진정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말 현재의 상황이 기업이나 경기, 경쟁자 혹은 외국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거든 그런 사람들이나 기관에 전권을 인도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손아귀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가?
당신의 인생이 타인에 의해 펼쳐지도록 허락한다는 사실을 당신은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는가? 실업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자기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힘은 오직 타인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음으로써만이 얻을 수 있다. 국가로부터도 우연으로부터도 어떠한 외부적 세력에 의해서도 아닌 오로지 스스로에게 모든 것을 기대함으로써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인가? 그것이 관건이다. 한탄하는 대신 행동하라. 하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나 역시 동의한다. 그것이 쉬운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덧붙여서 만일 샐러리맨으로서 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상관을 내팽개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선택한 것이다. 한 번쯤 상관의 자리나 회사를 사퇴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갑작스러우면서도 흡사 어떤 지위에서 벗어난 것 같은 해방감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탁 하고 불을 켰을 때와도 같다. 잘 생각해보라. 사실 당신의 고용주는 언제나 당신이기 때문이다.